자산 양극화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에 청년들이 다 노출된 거고, 내 친구는 어디 샀는데 나는 지금 뭐냐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거든요. 매우 빠른 속도 내에 이런 양극화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요. 이게 우리가 화폐를 쓰는 거랑 똑같아요. 화폐라는 거는 국가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다. 영속성이라는 가정하에 쓰는 거거든요. 지방 부동산의 붕괴는 화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언젠가 저기는 팔 수가 없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 전 순간에 안 살려고 할 거고, 그 또 전 순간에 안 살려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지방 부동산의 어려움은 빨리 올 것 같아요. 좀 거시경제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우리나라 집값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요, 코스피랑 되게 관련이 많아요. 보통은 주식이 올라가면은 집값이 빠져서 주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주식이 내려가면은 집으로 올라가. 이게 이제 우리가 교과서 배운 건데, 두 가지가 되게 이상한 게, 보수 정권이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수 정권 때는 코스피가 되게 낮아요. 김대중 정권 때 300 정도에 아직 시작해요. 그리고 끝날 때 600 정도니까 2배 정도 되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보면은 600 정도에 받아서 끝날 때 1800 정도 되니까 3배 정도 되거든요. 이때 부동산이 확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1800 정도 수준에서 이명박 정부가 시작해서 그 후 정권 2개 해서 거의 10년 동안의 박스권이에요. 1800으로 이제 박근혜 탄핵 직전까지 그 숫자가 있다가 탄핵 될 때부터 확 뛰어서 이 문재인 정부 확 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 때는 이상하게 그 시장이 코스피로 반응을 하지 않고 코스피가 높은 그때가 되면은 집값이 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유동성도 높아지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성장률도 괜찮게 나오면 그때 집값이 뛰는 거지. 거기에 집 공급으로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집값에 거의 20년 놓고 아무 영향을 안 미쳐요. 집을 많이 지어도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더 좀 내려가도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집이 모자라서 이게 올라간다는 거는 그냥 뭐 실증적으로는 별로 검증되지는 않는 얘기고, 그 주식 지수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간다 그러면 나도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분위기하고 집값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 변수로 오인될까봐 제가 얘기를 하면은 정권이 변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도 변수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 분위기를 변수로 심리적 변수를 그러니까 주로 보시는 동시에 거죠. 벌어지는 부재 상황 같은 거죠. 그래서 공급보다는 뭔가 이렇게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 심리적 요인이 함께 끌어올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볼 수 있죠. 지난 이제 5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자산 양극화가 굉장히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집중이 되니까 그게 부동산으로 오면 영끌이 된 거고, 그게 이제 주식으로 오면 비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암호화폐로 가면은 똑같은 현상인데 이제 잡코인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뭐 거의 이제 망할 것 같은 코인이지만 한 번만 걸리면 돈인데 많이 걸린다 그래서 자산 양극화에 의한 집단적인 투기라고 할까, 투자라고 할까, 그게 한국에서 유행했던 게 지난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조금 공급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뭐 조금 더 세련된 집에 살고 싶었다는 수요가 생겼다는 것 외에 자산 양극화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에 청년들이 다 노출된 거고,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대로 내 친구는 어디 샀는데 나는 지금 뭐냐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까지 판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힘드니까 그 정서적인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온갖 미스테리가 다 모이는 데고, 거기에 청년들이 느꼈던 그런 자산 양극화에 의한 심리적 불안감, 그런 것들이 작용한 것 같아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우리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우리가 이제 정치 얘기 하잖아요. 출산율을 구별로 보면은 정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2021년 기준으로 서울이 출산율이 0.62, 그러니까 굉장히 낮죠. 그 전국 0.8인데 0.6 수준인데 낮은 데만 뽑아 보니까 종로구는 0.531, 강남구 0.523,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와 있고, 강남구도 되게 낮아요. 그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송파구도 0.623, 그러니까 목동등 있는 양천구도 0.64.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거 없어지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지금 서울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런 거로 이렇게 보면은 서울은 버틸 거다라고 하는데
내재적 수요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사라지고 다른 데 와서 채우는 거니까 이 채우는 이 사람이 과연 어디서 올 거냐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외국도 수도권에 집중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지역으로 좀 가는 흐름들이 생겼었거든요. 네. 우리 식으로 얘기 말씀하신 그 일기 신도시 같은데 도심에 있던 사람들이 가서 어차피 재택근무할 거니까 네. 나는 좀 저런 데 가서 넓게 살 거야라고 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매우 빠른 속도 내에 이런 양극화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요. 이게 우리가 화폐를 쓰는 거랑 똑같아요. 화폐라는 거는 국가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다. 영속성이라는 가정하에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누군가 이 돈을 안 받을 거다 그러면은 그 바로 전 사람이 안 받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 사람이 안 받으면은 쭉 내려와서 내일 당장 이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언젠가 망한다. 대신 미국이 언젠가 망한다 그러면은 그날부터 돈을 쓸 수 없는 거거든요. 지방 부동산의 붕괴는 화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언젠가 저기는 팔 수가 없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 전 순간에 안 살려고 할 거고, 예. 그 또 전 순간에 안 살려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지방 부동산의 어려움은 빨리 올 것 같아요. 네.